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전문 미국 외신기자의 도전과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레이몬드 버그하트 태평양세계연구소 회장님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Challenges American Journalists Face in Covering Foreign Countries for American Audience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Ambassador Raymond Burghardt, President of the Pacific Century Institute,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Ambassador Burghardt.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전직 외교관이었고요. 3년 반 동안 1990년대에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 자리는 6분의 기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션을 이끌 것입니다. 매년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제가 호놀룰루 세계 연구소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언론재단 그리고 또 동아시아 재단 함께 저희가 6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6분 정도 그 이상 모일 때도 있고 덜 모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한국에서 한 적도 있고 또 미국에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호놀룰루에서 같이 만나서 서로 느낌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회동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신정부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서로 의견 교류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요. 해외에서 재직한 적도 많고요. 또 경험도 풍부하십니다. 현재 커리어의 최정점에 이르신 분들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내 독자들을 위해서 보도할 때 어떤가, 또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징, 미국 국민들의 기대치, 또 독자들의 기대치,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전략적인 사안을 보고하는 것 외에도요. 저희가 광범위하게 해외에서 생기는 비즈니스랄까 스포츠, 문화,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을 취재하고 보고하는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께서 각각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면 어떨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슬린 킹스버디이고요. 저는 부편집장으로서 뉴욕타임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컬럼리스트, 편집, 그리고 또 사설, 또 뉴욕타임스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 에세이, 그리고 편집장으로 보내는 편지, 이 모든 걸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 글로브에서 2017년 일을 했고요. 그리고 타임스 매거진에서도 해외 기자로서 활동을 했고 홍콩에서 직접 그 홍콩 아시아 지역을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고 호주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홍콩에서 했고요. 인도도 필리핀까지도 제가 직접 담당했었습니다. 그도 중국 상해에서도 거주를 했고요. 다시 아시아에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패널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빌 하니건이고요. 타임 매거진에서 전략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전에는요. LA타임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방부 전담 기자로서 취재를 했습니다. 또 LA에서는요. 주로 항공 그리고 또 국방 분야 담당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에 오게 돼서 제주도에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이틀린 패럴이고요. 저는 밀워키 저널 센티널에서 위스콘신 위치에 있는데요. 북중심 지역이죠. 거기에서 주로 조사 관련된 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주 깊게 주제를 탐구하고 지역 이슈 또 특정 국가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현 직장에 오기 전에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현 정부 그리고 또 에너지 산업 피츠버그 주 정도를 커버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밀리 룬스이고요. 현재 선임 기자로서 CNN 인터내셔널에서 재직 중입니다. 1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기사를 주로 텔레프롬프터용으로서 작성합니다. 저희 뭐 아나운서나 혹은 그 기자들을 위해서 프롬프터 작성을 하고 있고요. 한국 커버 많이 했고요. 또 왕족 또 최근 들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영 서거에 대해서도 여기 한국 오기 직전까지 계속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제가 주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주로 취재를 했고요. 로컬 뉴스를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프레스노, 캘리포니아, 피닉스, 아리조나, 미니애폴리스, 세인펌 지역에서 각 지역별 뉴스를 담당하고 CNN으로 갔고요. 한국에 처음 와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리터니 톰이고요. 현장 프로듀서로서 MBC 뉴스 데이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뭐 범죄 혹은 다양한 종류를 조사하는 기사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도 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도소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LA의 노숙자들 주로 취재도 했었고요. 그 전에는요. 알자리사사에서 미국 기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북경에서 아주 짧게 MBC 뉴스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한국에 처음 와서 너무 신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빈 노델이고요. 호놀룰루 스타 어드버타이저 기자입니다. 주로 군사 외교 문제를 다룹니다. 하와이와 그리고 또 태평양 관련된 국방 뉴스를 담당합니다. 하와이에 가기 전에는요. 저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수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이락, 시리아, 레바논, UAE 등에서 간략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한국 처음 왔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와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모든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 각각 한 분씩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미국 시청자 독자들에게 외국에 대한 기사들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대해서 먼저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다뤄도 되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은 너무 고립주의자다. 그리고 또 미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립주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4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정사실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의 독자들을 사로잡는 기사가 무엇일까? 미국 독자들이 경청하는 기사가 무엇일까?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Well, I think one challenge that I've found, 네, say that there's 지금 미국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편집장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 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미국 독자를 위해서 커버를 하면서 좀 어려운 것은 오늘날 그 메인 캐릭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해외 이슈를 보면서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또 기사 같은 경우는 어이구 우리랑 너무 관련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미국 독자들은 이게 우리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미국 국익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이슈와 또 그렇게 아주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직접적으로 미국 뉴스룸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성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라는 국가는요 다문화 사회입니다. 하지만 유색 인종들이 많지만 제대로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재를 할 때는 국제 뉴스를 커버하면서 과연 어떤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가 언어 사용과 관련돼서도 편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스토리를 기사화하느냐 그리고 또 문화적인
정치적인 민감성 있는 사안이 있죠. 저도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요. 저 역시 소수 민족에 속합니다. 뉴스룸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양성 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능하면은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an extreme left. 또한 지정학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글 맵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이벤트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9년에 외교관계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하가 아프간이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간 전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크 트웨인이 미국인들이 그 좀 지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미국의 교육 체계부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인들이 지리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국인들에게 뭔가 보도를 할 때는 미국이 워낙 크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읽을까 생각하는데요. 미국인들은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화적 이슈를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뉴스를 직접 보도를 할 때는요. 진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미국인들이 이렇게 수용적이지 않을까? 왜 미국인들이 국제 뉴스를 읽고 싶어 할까?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각 주별로 분명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보고 기자들이 그 로컬 뉴스를 취재하는 동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 중에서 자기 주에 살고 있고 자기 지역 사회에 살고 있다가 해외로 갔다. 그러다가 뭐 밀워키 저널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으로 갔다. 그렇다면은 회의를 가서 해외에서 취재를 해서 그리고 또 아시아에 가서 주요한 분쟁을 보도해. 그러면은 그러한 기사를 써.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네. 우리 로컬 뉴스도 잘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초에 저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난민촌 이슈에 대해서 USA 투데이에 대해서 직접 기사를 작성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봤던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피력하더군요. 저는 위스콘신 주에서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목도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읽더군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요. 누군가가 해외에 가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정말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것을 우리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억을 하면서 국제 뉴스를 국내에 와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Differently, as a 좀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토리텔러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찾습니다. 어디에 가나 그러한 스토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라크 분쟁, 아프간 전쟁도 다 커버를 했고요. 제가 그런 곳에 가서 뉴스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항상 저는 나래티브를 찾습니다. 그 스토리가 정말 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TV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외로 취재를 하러 나갈 때마다 그러한 핵심적인 씨앗을 찾는 것이죠.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3만 피트 상공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찾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청자나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사건을 보도를 할 때는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사를 보도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원천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보다도요 러시아 자체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도 국내 뉴스가 있습니다. 인플레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미국이 지금 뭐 세금 내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세수로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낸 세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기자로서는요. 전쟁이 정말 아주 멀리서 있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집 불장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도 직결돼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기자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사설 컬럼 쪽에서는요. 좀 다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설 쪽 부편집장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은요. 사실 대중들의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섹션을 갖고 특정 사안을 다루고 싶은 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직접 썼던 기사들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런 걸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기반입니다. 절대로 그냥 어떤 선전이나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20세기에서 있었던 일 아닐까요? 사실이 아닌 그냥 자기의 목소리를 편집장의 목소리를 냈던 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게 사실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갑니다. 과거에는 그냥 찍어내던 뉴스 신문이 아니라 이제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내느냐?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섹션은 누가 의견을 내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만 할까? 우리의 섹션을 어떻게 누구에게 기회를 줘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에게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Yeah, well, every one of you made points that in many cases I would Please. exactly terrific. Oh, sorry. My stentorian. 제가 70대라서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점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실 분이 계실까요? 다른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첨언할 부분이 계실까요? 네, 케이틀린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현재 로컬 미디어들이 해외 특파원들을 많이 이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특파원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특파원으로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해외를 많이 여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타임즈만을 제외하고는 그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이제 특히 뭐 전쟁 같은 곳에서 외신 기사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로 하여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뉴스를 커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K-팝에 대해서 우리가 2년 전에 기사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2019년에 가장 많이 읽혔던 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요. 그래서 K-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쓴 기사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어떤 현장에 훌륭한 기자가 있다. 그리고 베이루트, 레바논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글을 쓰는 작가가 계셔서 그분이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사를 써줬는데 그 기사는 공감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신의 가족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너무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퍼스널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Referencing before.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저도 그 말씀 하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든지 우리가 취재하고 보고할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어머니와 아버님을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해서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가 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원조가 제공이 돼서 어떠한 혜택을 도움을 받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D 같은 경우는요. 타임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지상에서 누군가가 있어서 끊임없이 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직접 취재를 하는 것과 그래서 현장을 생생하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과 어떤 일이 생겨서 그때그때 가면서 그 뉘앙스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아니면 거기 아예 상주하면서 전달하는 것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찔끔찔끔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보다 현장에 살면서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내는 거는 독자들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 첨언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청중에게 발표 기회를 드릴까요? 어떨까요? 독자 지금 청중들에게 그냥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 저는 빌의 말에 찬성합니다. Again, one of the challenges. 지금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디터가 그 고아에 대해 관심이 없다. 미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만 써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인들 중에서 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만큼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해외로 나가서 해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정말 모든 게 급진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을 떠나게 되면서 제 경험과 시야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제 또 해외 특파원이 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취업을 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저널리즘에 진출을 하기가 힘들고 또 해외에 가서 특파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네. 브리트니님, 네,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합니다. 케이틀린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야기는 미국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누구라고 이 독자들에게 너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봐 그리고 이런 것은 너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 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인지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해외 기사가 부족하다. 이게 뭐 닭이 면저냐 달걀의 문제냐이죠. 우리가 그 독자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공을 안 하는 걸까요? 원치 않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글로벌 뉴스페이퍼가 정말 인기 있을 때 있습니다.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이런 언론사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꼈던 것은요. 많은 독자들이 그 뉴스를 듣더군요. 당연히 올해 최고 뉴스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지금까지 중에서 손꼽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신변 안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취재를 한 거죠. 그만큼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뉴스 기관과는 달리 저희 뉴욕타임스는요. 정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을 직접 파견을 해서 기사를 송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수익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쩔 때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CNN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선요. 저희가 등급을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얼마큼인가 그걸 보고 이 정도 국가에 대한 뉴스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결정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저희 뉴스 말고도요. 저희는 물론 TV 쪽이지만요. 인쇄 매체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관심이 내재하지 않다라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어모으는가 이게 어렵습니다. 가끔요. 하와이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도요. 국제 인구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하와이입니다. 제가
일했던 마지막 기관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요. 뭐 필리핀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정책은 어떤가, 또 일본 사람들도 하와이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요. 미국이 내렸던 일본 정책 어떤가. 호놀룰루에는요 한국인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기사는 어느 정도만 실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미사일과 관련된 거 당연히 저도 관심 있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정책도 많이 언급합니다. 너무 지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만 생각한다, 너무 자기 위주다,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 전원이다, 에고이스트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렇다면은요 정책 이방가들이나 혹은 우리가 가끔 인터뷰를 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요 다른 국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뭐 독자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야, 우리 이걸 전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케이틀린이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전혀 말을 못 하고 있네요. 아니요,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게 하나의 렌즈입니다. 미국은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미국만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신문에서 대서특필되거나 또 중서부 쪽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건데 과연 외국 기업들이 얼마큼 투자를 할 것인가. 몇 년 전 위스콘신에는요 대만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중서부에 와서 위스콘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에서 미 역사상 최고의 지원을, 특별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왜냐하면 위스콘신 남주에 와서 사업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런 기사들은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냥 로컬 미디어는 물론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읽습니다. 왜?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네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이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람들, 즉 자신들의 바로 뒷마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물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돼야 됩니다. steal your 네, 빌님. 지금 진입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외 특파원이 되는 데는 진입 장벽이 있다. 그리고 그 많은 해외 특파원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케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빈 씨는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고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 분쟁을 취재하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재정적인 리스크를 혼자 다 감당을 하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케빈 노델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게 정말 힘든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그 해외 특파원을 위한 그런 자리가 없어지고 해외 뷰로가 많이 이제 폐쇄가 되고 있어서 그 호놀룰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랜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프리랜서 기자들과도 제가 많이 만나고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숙박비를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해외 커버리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니 골드 씨도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그분도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해외 특파원들이 독자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없고 뒤에서 지켜주는 조직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저도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 아프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몰간 그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제게 재정적인 보존을 해서 제가 그 팬데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청중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는 계속 얘기만 하고 싶은데요. 그 보셨던 기자분들,
위험에 처해 있는 기자들, 그리고 ICC에게 포로로 잡히는 기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대규모 언론사에서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프리랜서로서 개인적으로 그쪽에 갔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더 이상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구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도와주기 전에는 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언론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네,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셔서 매우 기쁜데요. 실제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랜서리즘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청중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 was going to go back to them. I'm going to go back to them. 제가 다시 그분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대사님. Yeah, and I ask everyone to please also identify themselves. In this case, I was able to identify the.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대사님. 네, 대사님. 지금 지적하신 이슈는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언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의 세계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청와대 이런 쪽 얘기를 하지 다른 세계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지 않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미국 독자들도 뭐 네덜란드 독자, 이스라엘 독자랑 똑같을 것입니다. 미국 독자라고 다를 수는 없겠죠. 미국의 언론이 케이블 TV 채널, 한국에서 채널에서 보면은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서트가 돼서 신문에 껴져서 오는데, 그거 외에 CNN, NBC, 폭스 이쪽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너무나 험하게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언론의 모습이 아주 왜곡돼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게 나쁘다라고 대사님께서 비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분열이 너무 심하고 양극화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폭스 뉴스가 거기에 또 큰 기여를 했죠. 다른 케이블 채널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상황이 있겠지만요. 폭스가 특히 심하게 그러한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언론의 현황은 미국 민주주의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실까요? 미국인들이 왜 다른 해외 독자들과 달라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저도 그러한 포인트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 기자들의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스토리에는 미국인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여러 가지 불량 정권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독자들이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미국 독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은 미국 독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케빈하고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글쎄요.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도전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좋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제 전적인 사견입니다.
어떤 기자든지 다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미국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언론 업계가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되고 인쇄 매체를 어떻게 찍어내는지, 로컬 TV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 그리고 또 본 방송은 어떻게 구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출간되고 어떤 거는 기사화되지 않고 잘리는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좀 겸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 뉴스 업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거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요. 공평하게 취재하고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를 인정해 주면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제가 잠깐 좀 여러분들을 좀 의견을 좀 바꿔 다른 이야기를 하자라고 끌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상투적으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투적인 표현으로요. 그런데 대사님께서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뭘 보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요. 각기 다른 방송국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국들이 정말 끔찍하게 아주 흉측한 그런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누군가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저에게 누군가 숟가락으로 입에다가 막 음식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너는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아니 막 입 씹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목구멍으로 막 넘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극적으로 극우파나 극좌파가 되도록 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정말 열받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지나치게 우리가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요. 뭐 케이블 방송국이 직접 이 끔찍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냥 꼼짝달싹 안 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한 이틀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내가 갑자기 생각 들었네요. 갑자기 제주 포럼이 굉장히 오랫동안 갱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한국인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그리고 계속 요구하네. 그리고 채널 방송국이 보도하는 방송국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내 목소리가 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메아리가 계속 울리는 방 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TV 보지 마라고 저는 절친들에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TV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용서해 주세요. TV 보지 마세요. 왜냐고요? 이거는요 그냥 마케팅 차원입니다. 그냥 원하는 것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TV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점점 더 악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CNN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CNN에서 반박을 해주세요. 그리고 PBS 방송 보세요, 대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사님. 결국 어조는 그 시청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스턴 타임존에서 저녁 시간에 하는 터크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그쪽은 좀 정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크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보다 자기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아주 그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댔죠. 트럼프가 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송국이나 기자들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뭐 트럼프 를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거짓말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보도로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잘할 수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잘했던 부분은 제대로 커버를 안 했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뉴스 언론이 그런 상황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궁에 처하게 됩니다. 그 뉴스의 양쪽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완전히 거짓말을 뻔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그 양쪽을 다 전달하기보다는 목적은 여러 시각에서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문 박사님. 저는 세종연구소 문정인입니다. 제가 이 세션을 처음 기획을 했는데요. 제주도 분들이 더 많이 와주셨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요. 미국의 언론이 미국의 외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낸시 펠로시 국회의원정과 또 뉴욕타임스, CNN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을 낸시 펠로시가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이라크, 아프간 또 그런데요. 미국 정부가 물론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언론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미국 정부가 현재 미국의 언론 보도를 경청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좀 해주시면 돼요. 한국의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보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질까요? 2017년에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문제가 사그라들었는데 그게 미국의 의도인죠. 북한이 제7자 핵무기 실험을 한다면은 한국 문제가 다시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CNN의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에밀리 기자님, CNN이 한국에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CNN을 안 보고 폭스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 CNN과 미국 국내 CNN이 왜 이렇게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폭스 뉴스라고 안 불러주시고 폭스 TV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흥미로운 현상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TV, 케이블 뉴스가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 정치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뉴스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또 이제 TV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또 로비에서 CNN을 보여주냐, 폭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정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만 보여주는 기업도 많다고 합니다. CNN 인터내셔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 채널 그리고 또 한국에서 CNN이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기뻤습니다. 그 CNN 인터내셔널에서는 미국에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주 비싼 케이블 패키지를 사지 않으면 CNN 인터내셔널을 미국 국내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 나와 보니까 CNN 인터내셔널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또 저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세계의 의견이 우리가 하는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저희가 매일매일 바쁘게 아틀란타에서 일을 하고 또 정치적인 의견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저희 커버리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죠. 2017년 대단한 뉴스가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상 위에 그대로 버튼만 누르면 된다. 화염과 분노라고 말을 하면서요. 협박을 했죠. 북한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데탕트가 생겨났습니다. 화해 무드가 역사적 기록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아마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수천 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 사태요. 그리고 이주민도 많이 생기고 집을 잃거나 강제 이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겼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생깁니다. 뭐라고요? 지금 북한 이야기. 네, 북한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누군가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끔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디어의 역할은 뭔가, 미디어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말을 몰고 가는데 결국 뱅글뱅글 돌아서 다람쥐 채바퀴가 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시급한 오늘날 현대시대의 이슈가 뭐죠? 뉴스가 뭐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저는 국가안보를 담당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북한 이야기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제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요. 가장 최악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우리가 어땠어요?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리고 또 대사님 아마 더 세부적으로 저보다 더 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술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핵무기도 갖고 있고요. 북한이요. 한국은 또 어때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억지력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 세력을 키워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건 진정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주 복잡한 답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미국인들은요, 아마 매일매일 북한 기사를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핵 미사일을 테스트하거나 발사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읽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가 또 나온다. 그렇다면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읽을 것입니다.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 매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 세계 여러 군데 생기고 있는요. 긴장 관계나 혹은 분쟁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읽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기사,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피에로, 팔레스타인 이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익히 알고 또 이 사실을 미국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미국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알고 있어라라고 전달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한국에 오고 나서 많이 생각하게 된 사실입니다. 뉴스를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보도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사실 북한에 대한 기사보다는요.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요. 사실 어떠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미국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또 한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또 한반도를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이해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평생 동안에 커버해 왔었고요. 미국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유럽은 익숙합니다. 유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자주 여행을 가죠. 또 유럽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 로얄 가족들, 왕족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점차적으로 정말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는 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북한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까, 오로지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슈랄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국가안보 담당하고 있는 해니건 특파원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독자들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전체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Ignore your first Yeah. question.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저널리즘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즘이 정말 미국의 대외 정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뉴스룸이 올해 플리처상을 탔는데요. 드론 공격을 커버를 했죠. 드론 공격을 통해서 국방성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아주 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정치적인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은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요.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뉴스를 받아들이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그 언론사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택시를 타거나 택시 기사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뉴스를 어디서 접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뭐 그분들이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얻는다. 그리고 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뉴스들은 검토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 허위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라면은 그런 걸 또 잘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요. 네, 케빈 씨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했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미사일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헤드라인 기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요. 하와이나 또 괌, 마리아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요. 스펜서님. Kim, I'm 저는 스펜서 김이고요. 저는 현재 태평양 세계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이런 말씀하셨죠? 언론 매체들을 이쪽으로 모셨다라고 한다 하셨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했나요, 회장님? 2005년부터 했습니다. 버그하트 회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최초로 한국 기자들을 미국으로 모시고 가셨고요. 스펜서 회장님께서는요, 저희들의 프로그램의 한국 쪽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운전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 통역사도 했고요. 저희 요리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LA 시장님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LA 더저스 게임까지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서비스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언제부터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을 했느냐라고 왜 물어봤냐라는 건요. 17년 동안 하셨죠. 한국 기자, 미국 기자 교환 프로그램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떻게 시작하셨죠? 어떤 동기죠? 17년 전에 한국 미국 기자 교환을 그 당시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6분 기자분들께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어떤 통찰력 때문에 어떤 사고를 갖고 이렇게 교환이 필요하구나 해서 시작을 했나요? 네. 사실 그 당시 정말 끔찍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았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울과 워싱턴 간의 관계가 정말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요. 너무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 험악해졌으니까 일단 양측에서 기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해를 높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 행정부가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여러 각도로서 오해도 있고 또 긴장이 정말 팽배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손을 써야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지금 버그하트 회장님께서는요. 여러 도전 과제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마다 솔루션이 있다. 누군가가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그하트 회장님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해법을 찾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아주 큰
사고를 갖고 뭔가 해법을 찾고 있지 않을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서 커미트먼트를 갖고 뭔가 유지하면서 17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면서 최근 들어서 아,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럼 이쪽에 지금 질문이 있으신데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저는 스위스 대사관에서 온 미겔라 프랑입니다. 대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 언론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먼저 디지털로 가서 우리가 뉴스를 얻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정보를 얻게 되는데 지금 정보를 빠르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클릭을 얻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기사도 내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언론사들도 앵글로색슨 언론이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언론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해외 독자냐 또 국내 독자냐에 따라서 뉴스를 이렇게 좀 차별화시켜서 내보내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CNN이나 뉴욕타임즈 쪽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의 뉴스 랜드스케이프가 이제 소셜미디어가 등장을 해서 뉴스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늦게 반응을 한다라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낮춰서 정확한 보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셜미디어와 우리가 실시간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이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케이블을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 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볼 때도 그 돈을 내고 봐야 되지만 인스타나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언론사 그리고 저희 기넷이라는 회사가 저희의 지주인데요. 그 지주사가 이제 어떻게 클릭 횟수를 높일 것인지 온라인에서 뉴스를 클릭을 많이 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압력을 받고 있죠. 디지털 옵티미제이션 팀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클릭을 많이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릭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죠. 로컬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갭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클릭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그 로컬 언론사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디지털 최적화팀, 디지털 옵티미제이션 팀 이거는 뭐 닷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사이파이 영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회의를 하면 닷 미팅이라고 부르죠. 미래는 정말 그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절대로 닷이라는 것을 옹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현재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극한 금융상의 스트레스를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겪고 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가입자 기반 모델로 갔습니다. 구독자 기반으로요. 저는 정말 이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몇 페이지를 받는가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내고 구독을 하는 것이죠. 과거와는 달리 먼저
구독자 모델로 가면은요, 굳이 광고비에 의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의 저희 입장은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기반 모델로 갈 겁니다. 얼마든지 한 2,000명 정도의 기자들을 다 우리가 월급 준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언론 매체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원 자체가 광고 수익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광고 효과가 있는가 없느냐는 바로 페이지 뷰죠. 얼마만큼 우리 기사를 읽었는가. 이거는 디지털 최적화 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동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인데요. 보고하는 모든 기사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기사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디지털 최적화, 우리가 흔히 이거를 갖다 FO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쟁을,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언론 매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기사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존의 고객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쓴 기사 혹은 대서특별된 내용을 한 번도 우리 언론 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 언론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검색 기사에 걸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면 검색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디지털 최적화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언론 매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는 바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출판물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국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로컬 차원의 언론 매체와 같이 협업을 합니다. 스페인 언어로 가는 뉴욕타임스도 있고요. 중국어판으로 가는 뉴욕타임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더 맞춤식으로서 저희가 국제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독자들 말고 국제 독자들 맞춤식으로 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가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독자들을 위해서 또 만들지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보면은요, 마치 국제 뉴스가 굉장히 많네, 미국 뉴스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맞춤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타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전 세계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청중에 맞도록 약간 테일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SEO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다크 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스토리가 왜 탑이 되는가, 구글에서 왜 탑이 되었는지 그걸 저희도 이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뉴스를 독자가 보느냐 마느냐, 이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구글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오거니제이션을 운영하면서 구글이랑 협상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유리하도록 하는데 그 전념을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팀 전체가 우리 스토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스스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습니다. 문지기가 되어서 이런 것을 정화시켰죠. 타임 잡지, 뉴욕타임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기사구나라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와이에서 미사일 경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구글에다가 검색해서 보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를 보게 될 수가 있죠. 그게 제 스토리면 좋겠지만 제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읽고 누가 그 스토리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일 위에 뜰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웹에 가서 정보를 얻는다. 어떻게 보면 뉴스 산업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D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화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특종을 항상 찾죠. 특종을 취재를 해야지 뉴욕타임스가 지금과 같이 거대한 규모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시그네처
가 다 있죠. 케이틀린 센티널 같은 경우에는 탐사 보도를 굉장히 잘하고 오랫동안 탐사 보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뉴스, 미니애폴리스 스타 같은 경우에는 특종을 많이 냅니다. 미국에서 다른 데서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특종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독자들이 이런 것을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정확도, 가치에 치중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케이틀린과 벨 씨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균형 잡기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고 현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는 독자들이 늘어났고, 또 저희가 쓰는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보도를 하면서 또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항상 농담을 하는데요. 콜롬비아 저널리즘 대학원을 나왔는데 제가 보스턴 글로브에서 이제 매니징 디렉터로 일을 하다가 뉴욕타임스로 나왔는데요. 그쪽에 있을 때 엔지니어 팀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엔지니어들이 쓰는 용어를 다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 프로덕트 디벨롭먼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문학적인 저널리즘적인 경험을 만드는 것이었고,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픽도 사용을 했고, 동시에 코딩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적도 없고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때 저희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다운이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랑 얘기를 하면서 웹사이트가 다운돼서 빨리 고쳐줘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투위크 스프린트에 우리가 추가를 시켜줘서 이번 말까지 고쳐줄게. 그랬더니 제가 지금 당장 고쳐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만에 대해서 500개의 기사를 저에게 매일 보내는지 이해가 됐네요. 그거 다 읽으셨네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15분이나 있습니다. 15분 1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정말 질문이 수백 개가 있는데요. 전 주한 대사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로 태평양 세계 연구소에서 회장으로 계십니다. 네. 태평양 세계 연구소에 대한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요. 다시 지금 너무나 토론이 흥미롭습니다. 아시아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보내고 다루고 있는데요. 또 케이틀린이 중국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시 주석하에서요.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에 대해서 악한 감정들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케이블 제가 채널을 돌리던 어떤 뉴스를 읽던 정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파원들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미중 관계 기사 보도할 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미국인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어떠한 게 있나요?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로컬 차원으로서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거는 반아시아 감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전역에서 퍼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기자로서 어디에 있던 어떨까요? 힘들지 않나요? 이야기를 추종하면서 여러 각도로서 이 반아시아 감정을 보도하는 게 어려울 텐데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반아시아 감정, 또 저희 뉴스 기사 보도에 있어서 어떤지 제가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MBC 뉴스에서요. 팬데믹이 처음 발발했었을 때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글쎄 저도 이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를 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의 일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미중 관계 다룰 때는 캐틀린이 보고 했던 것처럼 미중 관계 많이 커버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저에겐 굉장히 가슴에 다가왔고요. 힘들었습니다. 도전 과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뉴스룸 안에 저희가 유일하게 저 혼자가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유색인종 저 혼자였었어요. 동료들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편견이 있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문화적으로 너무나 민감성 없게 마구 보고가 나간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대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할게요. 저 먼저 흥미롭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한때 고등학교 제가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중국에 정말 매료가 됐습니다. 중국이란 국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중국어인 만다린어까지 배웠어요. 당시에는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중국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다. 미국에게 중요한 국가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붐이 불었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미국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였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바뀌더군요. 판도가 바뀌어서요.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줄여가면서 더 이상 만다린어를 배우기보다는 중국이 이제는 우리의 보석이 아니야.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매료가 있는 국가, 전망이 밝은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서 기자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아, 왜 우리가 중국을 우리들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중국과는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한 거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중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공급망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최초로 미국인들이 눈을 뜨고 아, 중국이 좀 다른 안목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하네. 미국에게 굉장히 많은 필수품을 팔고 또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공급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국가네. 그러면서 적이네.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뉘앙스적인 차이를 깨닫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그런 걸 보도하는 게 기자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자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 안목으로 중국이란 국가는요. 다 아시겠지만 점차 정말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니어피어라고 우리들의 동료와 근접하지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 저희 대통령이요. 중국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이다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군사적인 작전을 짜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터졌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쿠토반이라고 이런 말까지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걸 다 조사하기도 샅샅이 조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 안보 담당이기 때문에요. 직접 관리들이 이런 말도 하더군요. 주사기로 이렇게 이 테스트를 하다가 자칫 접촉을 해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팔에 아마 여러분들 백신 맞을 때도 주사로 맞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거는 어떤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거죠. 중국은 앞에서 이런 스토리를 퍼뜨리면서 대통령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의존을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관계가 중국과 미국 간에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국가는요. 절대로 기자들에게 호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뭐 제 혼자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동료들이요 진짜 고생했어요. 중국에서 보도를 할 때 이거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최근 들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겠지만요. 아마 잘 알려진 사례일 겁니다. 기자들이요. 중국에서 하는 일 당연한 거는 보도하는 거잖아요. 취재하고 보도. 근데 중국 정부가 그 마음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취재하는 것 자체 기사화하는 내용을 바꿔라라고 했대요. 그렇다면 매번 내가 국방부에 가서 너 이거 기사 쓰지 마. 제가 국방부 담당이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쓸 겁니다. 네, 저도 복수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년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복수 비자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자로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취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취 주석 하에서도 그렇지만요. 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리고 또 중국이 팬데믹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로 팬데믹 정책 때문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잘 못 갑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우리 미래 외교가 어떨까? 그리고 과연 대중 외교는 어떻게 펼쳐질까?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혹은 유럽에서 보셨어요? 못 봤죠. 최근 들어서 거의 안 보입니다. 제가 상하이에서도 꽤 오래 살았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주 분명하게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상해에 있다가. 그런데 정말 너무 많더군요. 미국에 갔더니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여기저기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 시민들이 미국에 와서 온 것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다니면서 전 세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전 세계를 바꿔놨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걱정이 되는 트렌드입니다. Over, please. I know we're running out of time. 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온 제임스 러셀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미국의 독자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들은 중국의 부상과 태도의 변화가 시진핑 주석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좀 더 장기적인 역사적인 트렌드, 문화, 역사의 산물이라고 보는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다 혼재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이게 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독자들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주석이다라는 것을 알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위스콘신 주 출신인데요. 케이틀린과 같죠. 그런데 중서 지역의 농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중국의 교역 정책 또 저작권 법에 대해 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화의 중심인 것으로 돌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자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슈나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농민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요, 세계화가 제1차 부시 행정부 때 시작이 되었고, 그런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도 간신히 면면을 이어가다가 그때 미국 경제가 획기적으로 변했죠. 과거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멕시코가 자신의 공장을 뺏어갔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일자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해외 뉴스에 대해서 맥락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미국 대중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KT가 얘기했던 다이내믹, 미국의 정책과 미국의 교육 정책,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중국의 리더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이 되었는지, 그거보다는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인들 중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관심을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투자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 씨나 케빈 씨께서도 첨언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우리의 군사적인 위협의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얘기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다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또 대만 이슈, 양안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이게 나오고 또 미국은 또 그 성격상 리액티브한 측면이 No, I was not going to. 네, 제가 개입을 하려고 했었다가 그냥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케빈 씨 지금 말하고 싶었나요? 혹은 다른 분 말씀하려고 했나요? 네.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에 찬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서 이해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역사도 잘 모르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를 모릅니다. 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또 중국어를 구현하는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또 중국어를 쓰고 있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 자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호놀룰루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이 중국 이슈에 대해서 더 어떤 연관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분명히 중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첨언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올바른 곳에 계시다고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저희 인도태평양을 총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지가 호놀룰루에 있고요. 호놀룰루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대해서요. 지금 저는요, 대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맥락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대만 이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이슈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스스로 기사를 읽는다든지 혹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자습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시계가요. 거꾸로 카운트다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시간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청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참가해 주셨던 패널 여러분들 정말 기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